물고기는 물에 살고 사람은 기운의 바다에 산다. 일상은 징조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물과 사건에는 뜻이 담겨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징조가 알려주는 뜻이 보인다. 운명은 가볍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리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일기예보처럼 힌트를 주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오늘은 주역학자인 초은 김승우의 신의 비밀 징조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미래를 아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점을 치는 것이고 둘째는 징조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점이란 미래의 일을 알아내기 위해 사람이 일부러 행위를 일으킨 것으로 인위적이고 징조는 자연 발생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조라는 것이 일기예보나 기상관측과 비슷한 일종의 운명예보라는 표현이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저자는 우리의 일상은 징조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물과 사건에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징조를 해석하는 삶은 불안과 걱정 대신 풍요와 여유로 가득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징조를 해석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은 김승우의 신의 비밀, 징조,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날씨 예보처럼 징조를 읽으면 운명이 보인다. 세계적인 정신 분석학자 칼 융은 생태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연한 현상에 주목했다. 그는 특히 두 가지의 우연한 현상이 짝을 이루어 발생하여 모종의 의미를 형성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두었다. 보통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 우연의 일치는 특이한 현상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항구에 정박한 어느 배에서 쥐떼가 집단으로 탈출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배가 바다에 나갔다가 침몰하고 말았다. 쥐떼의 이동과 배의 침몰, 왠지 두 현상은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연의 일치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에 대해 칼 융은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과연 쥐떼의 탈출과 배의 침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융은 이런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융은 우연의 일치, 즉 동시성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후에 이 현상에 대해 깊게 연구했고 많은 과학자가 그 연구에 참여했다. 개미가 홍수가 날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나 새 한 마리가 아무 이유 없이 새떼를 모아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은 우연한 현상이며 동시성이다. 학자들은 새떼가 모이는 것에 대해 궁거 본능이라고 명명했는데 사람이 모여 파티를 열고 싶어 하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다. 그러나 생물의 심리 말고 무심한 자연현상이 짝을 이룬다는 것은 그저 생각 없이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 융은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우주 대자연의 동시성 현상이 빈번하다는 것은 인지했다. 융이 이런 현상에 주목한 이유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염원 때문이다. 동시성이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연쇄적 현상이므로 이를 알면 미래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평원에 사는 한 인디언 할아버지는 머지않아 미국 기병대가 침략해 올 것을 알았다. 그는 필경 동시성을 느꼈을 것이다. 동시성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주역은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자연의 모든 현상에 의미를 부여한다. 과학자들은 아직 동시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뚜렷한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혹은 완성하지 못해서 그렇다. 동시성은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 흔한 현상이다. 실제로 나 자신도 이런 현상을 통해 앞날을 예측하곤 했다. 이른바 징조 해석이다. 징조는 자연계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한 조각을 분석해 전체를 예측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기상청에서 태풍을 예측하는 것도 일종의 동시성 해석이다. 자연현상 역시 하나가 독자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여러 현상이 동반하여 일어난다.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은 어떤 주식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동기화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종종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나는 좋은 소식이 올 것을 예측하고 기다린 적이 많았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빈번하게 적중했다. 어려서는 아예 이것을 취미 삼아 미래를 예측하곤 했다. 후에 주역을 공부하면서 자연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법을 배웠다. 현대 물리학의 최첨단인 양자역학에서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의 인과성을 확실히 증명했다. 이는 얽힘이라는 현상인데 두 입자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일컫는 물리학의 용어다. 예를 들어 두 입자가 얽혀 있을 때는 그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시에 움직인다. 저 우주 끝에 가 있는 입자라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다. 한 입자가 어떻게 다른 입자의 움직임을 알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과학에서 가장 신기한 현상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얽힘 현상인데 과학자들은 얽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 대해 아직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예를 들어 어느 집안에서 얼마 전 조상의 묘자리를 옮겼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집안의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려나갔다. 이런 것이 바로 동시성이다. 또 나의 경우는 좋아하는 옷을 사 입었더니 그 후로 금전적인 수입이 확연히 늘어났던 경험이 있다. 그 후로 나는 아예 돈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새 옷을 사 입기도 했다. 실제로 어김없이 돈이 생겼고 이 방법을 통해 아주 빈번하게 성공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히 경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 좀 더 심오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주역에 그 길이 있었다. 미래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존재하는 확률이다. 신은 수학자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연계의 현상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유인력만 해도 그렇다. 이 법칙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정의되어 있다. 그 외 무수히 많은 현상이 모두 계산 가능한 영역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제든 과학이든 그 어떤 것도 수학의 범위 내에서 계산할 수가 있다. 과학자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 수학적 구조가 밝혀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직 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언젠가 인간이 그 현상의 수학적 구조를 밝혀낸다면 그 사물은 비로소 정복된다. 그래서 신은 수학자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할수록 자연계 내부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다. 미래만 하더라도 그렇다. 계산으로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슈퍼컴퓨터를 동원하든 천재 과학자가 계산을 하든 미래는 언제나 계산에서 빗나간다. 미래란 인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상하게 존재하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확률이라고 말한다. 확률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는 계산하면 답이 딱 맞아 떨어지는 영역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현상이 90%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해보자. 나머지 10%는 그 현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다르게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90%의 확률로만 그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 나머지 10%가 때로는 90%의 확률을 앞지르기도 한다. 10%든 90%든 이는 예상치일 뿐이다. 실제로는 아무리 확률이 낮은 일도 얼마든지 실제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법이다. 그게 바로 현상의 미래다. 그러므로 미래란 어떻게 될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신은 수학자다 라는 말은 자연계의 모든 것이 수량으로 결정되고 신은 그 모든 것을 계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세상을 보자. 거리에서 힘센 남성과 매력 있는 여성이 만난다고 하자. 만약 두 사람이 싸운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는가? 힘의 크기, 즉 수학으로 계산하면 남성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는 여성이 이기게 되어 있다. 수학으로는 싸움의 결과를 알 수가 없다. 이는 수학이나 물리, 즉 힘의 법칙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무엇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뜻으로 계산해야 한다. 여성의 매력 앞에서 남성의 힘은 무엇에 쓸 것인가? 역사에 이런 현상은 무수히 많이 등장한다. 강력한 로마의 대군을 맞이하여 이를 물리친 영웅이 있다. 영웅은 어떤 존재인가? 영웅의 존재 가치는 힘에 있지 않고 그 뜻에 있다. 이때 신은 수학적 계산을 하지 않고 영웅의 가상한 뜻에 따라 영웅이 사는 작은 마을이 이기도록 만든다. 신이 아니더라도 영웅이 있는 그 마을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세상은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뜻에 의해 결정되는 법이다. 이쯤 되면 신은 수학자라기보다 역학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부질없는 것이다. 신은 모든 것이어야 하거늘 한 가지 특징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연계의 존재는 수준 높은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바로 인간 사회가 그렇다. 법정에서 내려지는 결정이 더 중요한가? 군대의 사령관이 내리는 명령이 더 중요한가? 명령 위에 법이 있고 법이 실제 세상을 지배한다. 징조라는 것도 바로 이런 속성을 가졌다. 세상은 뜻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뜻을 더욱 잘 살펴야 한다. 자연계는 처음엔 단순한 물질에서 차츰 생물로 진화하고 인간에 이른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여 세상을 뜻의 세계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는 곧 뜻의 사회다. 칼 융은 상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것에 의해 인간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인간이 움직이면 세상도 움직이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모든 것이 상징이다. 그리고 인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은 인간에게 어떤 상징을 준다. 이것을 살펴 미래를 추리하는 것이 바로 징조학이다. 우주에는 무한히 많은 사물이 있다. 그래서 삼라만상이라고 했던가?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조물주가 무한히 많은 사물을 하나씩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많은 것을 다 만들려면 시간이 무한대로 걸리고 번거롭기 그지없을 것이다. 물질만 해도 그렇다. 자연계는 그야말로 무한한 종류의 물질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씩 만들겠는가? 소금 따로, 설탕 따로, 식초 따로, 밀가루 따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조물주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말이다. 좋은 방법이 있다. 처음에 딱 몇 가지의 사물만 만들고 그것이 자동으로 파생되어 가게 하면 된다. 물질의 경우는 단 92가지 원소만 있으면 우주에 무한히 많은 모든 사물을 다 만들 수 있다. 꽃나무를 예로 들어보자. 이것은 모양이 무수히 많다. 그런 것을 일일이 따로 디자인해서 만들 것인가? 이 역시 불가능하다. 자연계의 모든 모양은 마치 원소처럼 기본 틀이 있어서 이것이 파생하면서 무수히 많은 모양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을 프랙털이라고 하는데 사물마다 가지고 있는 그토록 다양한 모양들도 실은 몇 가지 프랙털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프랙털이란 전체와 부분이 닮아 있다는 개념인데 나뭇잎의 경우 기본 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점점 나뭇잎이 만들어진다. 과학자들은 이미 틀을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우리의 주변에 프랙털은 어디에든 널려 있다. 우리의 몸만 해도 그렇다. 몸의 모든 구조는 단순한 데서 시작한다. 이것도 프랙털 원소에 해당하는데 줄기세포도 바로 그것이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어떤 것도 척척 만들어낸다. 그리고 부분은 전체를 닮아 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침 놓는 자리도 같은 개념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하여 손바닥이 몸 전체와 대응하고 각 세포도 그 속을 보면 인체 전부와 대응하고 있다. 사회도 그렇다. 기본 틀이 있어서 다양한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들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다. 인간의 심리도 비슷비슷하고 기본이 있다. 징조라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하나의 작은 단편은 더 큰 것과 평행하다. 그릇이 깨지는 것과 지갑이 찢어지는 것은 다른 모양 같지만 실은 똑같은 뜻이다. 이들은 뜻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물질에 92개의 원소가 있다면 뜻에는 64개의 원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작은 것에서부터 점차 파생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음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중첩되면 많은 괴상이 파생된다.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기본 틀은 아주 단순하다. 그렇지 않다면 조물주도 손을 들고 말 것이다. 나는 어려서 이런 생각을 해봤다. 설탕가루를 점점 갈아서 아주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계속 설탕가루가 유지가 될까? 그렇지 않다. 설탕가루는 소위 탄수화물로 수소와 산소, 그리고 탄소로 환원된다. 그렇다면 무수히 많은 징조를 어떻게 다 파악할 것인가? 걱정할 것 없다. 기본 틀을 알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무술에도 기본 동작이 있어서 그것을 철저히 익히고 수련하면 한없이 많은 동작을 구사한다. 아인슈타인은 자연계에 있는 강물을 주목했는데 큰 강은 작은 줄기가 있고 그 모양은 서로 비슷하다. 이건 역시 프랙털 동형인 것이다. 징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싶으면 먼저 프랙털 개념을 익혀두면 좋다. 그릇을 유난히 자주 깨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모종의 틀이 깨지는 상황이다. 옷이 찢어져 신체가 드러난 것도 몸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바람이 날아다니는 것과 유사하다. 작은 애로사항은 큰 애로사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작은 것도 크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뜻을 살피고 그와 뜻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이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고 이들은 각자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행동에 따라 인생의 평가가 내려진다.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등반을 도전했다면 그 행동으로 그의 인생이 평가받는다.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땄다면 평생 명예가 따라다닐 것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은 수시로 골을 넣는다. 그로써 좋은 평가를 받는다. 사람은 이렇듯 어떤 종류의 평가든 받게 된다. 한편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감옥에 감으로써 나쁜 평가를 받는다. 사람은 등급이 있는 법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역정을 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등급은 인품을 말한다. 돈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사람의 등급은 인품으로 결정된다. 인생 최고의 가치를 찾기 위해 수행하는 도인들도 결국 인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인품, 인격, 성품 등은 모두 같은 뜻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인품을 쉽게 파악할 방법이 무엇일까? 딱 하나 있다. 그것 하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장 알 수 있다. 바로 그 사람의 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품은 하늘이 내려다보는 인간의 품격을 뜻한다. 돈이나 권력, 명성 등이 대단하다고 해서 반드시 하늘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어쨌거나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은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살피면 그의 내면의 세계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말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가? 일단 말수가 많으냐 적으냐를 살펴야 한다. 당연히 말이 많은 사람은 정신의 품격을 의심해 봐야 한다. 평소의 주위에서 말 많은 사람을 흔히 보았을 것이다. 심한 경우 도무지 그의 말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다.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특별한 내용도 없고 그저 웃기는 이야기나 철진한 옛날 이야기가 전부다. 정치, 종교, 주식 얘기 같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주제나 제멋대로 꺼내어 쉬지 않고 떠들어댄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도 그랬는데 아직도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 말이 많은 것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한번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이로써 인생의 모든 것, 심지어 영혼까지 파괴된다. 말이 많은 것은 풍천소축이란 괴상에 해당하는데 이는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인격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 문제다. 말이 많은 것은 우주에서 가장 나쁜 버릇. 말이 많은 사람은 사랑도 없고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운명은 큰일은 절대 성취하지 못한다. 그런데 말이 많은데도 등급이 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서론이 다소 길었다.
말 많은 것은 우주에서 가장 나쁜 버릇인데 그 내용에 따라 더 나쁜 사람도 될 수 있다. 입으로 한없이 말을 토해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가 크다. 하지만 그 내용이 온통 자기 자신에 관한 것뿐이라면 이는 더욱 큰일이다. 대개 말이 많은 사람이라도 내용이 다양한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은 닥치는 대로 아무 얘기나 뿜어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을 지겹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 중에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나마 들어줄 만하다. 그런데 그 모든 스토리가 자기 자신에 관한 것뿐이라면 이는 앞에 있는 사람을 고문하는 것과 같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실제로 꽤 많이 있다.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도 100명쯤 된다. 처음엔 말만 좀 많은 사람인가 싶었지만 가면 갈수록 자기 이야기로 빠져드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자기 중독이다. 평생 남을 괴롭히고 자기조차도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나쁜 습관이다. 오로지 자기 얘기로 일관하는 사람은 영원히 좋아질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을 뜻하는 괴상은 천산돈이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빠져들어 벗어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주변 사람을 괴롭힌다는 뜻이다. 괴상의 뜻은 고립, 장애, 무슨 일도 이룰 수 없는 상태 등이다. 주역에 나오는 64괴 중 가장 나쁜 괴상에 해당한다. 평생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는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자기 중독은 그 어떤 중독보다 더 위태롭다. 자기 얘기로 일관하는 사람은 우선 시야를 넓혀 자기 자신 이외의 사람, 사물, 사건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절대로 자기 얘기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자기 노출, 자기 중독을 벗어나려면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 자기 중독에서 벗어났다면 그 후에는 말수를 줄이는 훈련을 하면 된다. 말이 적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운명이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다. 머리를 들어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운명이 개선되지 않을 리 없는 것이다. 지금 너무 바쁘다면 운명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 알은 최근 들어 예정했던 일이 자꾸만 빗나가고 있었다. 특히 약속이 자꾸만 틀어졌다. 상대방이 일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알 자신에게 자꾸 그런 일이 생겼다. 다행히 상대방과 약속을 정한 후에 바꾸거나 취소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약속을 정하려고 할 때마다 잘 안 되었다. 다음 주쯤 누구를 만나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가도 그 주에 갑자기 다른 바쁜 일이 생기고 말았다. 그래서 예정해둔 것을 계속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간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무엇인가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정이 생겨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러다 보니 알은 앞으로 무슨 일을 계획할 때 과연 그때 가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걱정은 매번 적중했다. 무슨 일이든 계획만 하면 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알은 누구와도 약속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자신 때문에 약속을 자주 취소하다 보면 신뢰관계가 다 깨어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알은 누가 약속을 정하자고 하면 대답을 시원하게 못하고 글쎄 스케줄 좀 확인해보고 하게 되었다. 자꾸만 이런 식이 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는 데까지 이르렀다. 참 난감한 일이다. 예전에 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알은 이유를 생각해봤다. 왜 이리 바빠진 것일까? 스스로 생각해봐도 어처구니가 없었다. 평소에는 너무 한가해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가까운 앞날의 스케줄도 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일일까? 몇 달간 계속되었으니 이것은 미래를 예견하는 징조다. 괴상은 뇌산 소가인데 이것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파괴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다치는 것, 심지어 사망의 위험도 경고한다. 알은 현재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이를 모르고 태평하게 지내는 것이다. 이 정도의 징조는 어떻게 하든 고쳐야 한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파헤쳐보자. 알은 사람을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알은 누구를 만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미 너무 바쁘다. 사람이 너무 바쁘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뜻이다. 영혼이 꽉 조여져 자유가 없고 기계처럼 살아간다. 영혼이란 너무 자유로워서도 안 되지만 너무 부자유해서도 안 된다. 알의 경우는 영혼이 몸을 쫓아다니느라고 넓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혼이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있어도 움직일 수 없으니 이것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인생에서 쉴 틈도 없이 바쁘다는 것은 보람찬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것이다. 땀을 흘리며 사는 것이 제법 근면하고 훌륭한 것 같지만 삶의 목적은 근면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알은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 그는 주말마다 등산을 갔고 퇴근 후에는 헬스클럽에 가거나 파트타임으로 영어를 가르치며 돈을 벌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모두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나 하는 일이다. 친구들과 차 한잔할 시간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지금처럼 지낼 바에는 직장도 그만두는 편이 낫다.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은 재난에 대해 무방비란 뜻이다.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쉬고 있을 때 그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에게 자유를 주어 사방을 살피게 하고 운명을 감독하게 하는 것이다. 영혼은 원래 미래를 방비하는 힘이 있다. 우리 몸의 면역력과 같다. 알은 현재 영혼의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계속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영혼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에 영혼은 실로 많은 일을 한다. 영혼이란 것은 뇌와 마찬가지로 생각도 하고 기억도 한다. 그리고 몸처럼 이동도 가능하다. 영혼의 이동에 대해서는 생명과학자 라이얼 왓슨이 연구한 바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영혼은 탁 트인 곳에서는 나아가고 막혀있는 곳에서는 되돌아온다. 영혼도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운동이 아니고 활동이다. 운명이란 바로 이 활동의 결과다. 물론 이것은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약한 운명을 말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약한 것은 큰 운명을 쫓아가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젊은 여성인 K는 요즘 만사가 귀찮은 상태다. 젊은 사람이 걸핏하면 쉬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서 직장도 쉬고 반년 가까이 놀고만 있었다. 그러다 또 잠깐 직장을 다니고 나서는 아예 직장을 안 다니고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은 점점 게을러지고 의욕도 점점 사라졌다. K는 우울증인가 싶어서 정신과 병원에도 찾아갔지만 의사는 지친 것이니 좀 쉬면 괜찮아진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말이 안 된다. K는 몇 년째 직장도 다니다 말다 하면서 늘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K는 왜 항상 피곤하고 쉬고 싶을까? 기력이 없어서? 아니다. 아직 나이도 젊은데 기력이 없을 리는 없다. 단지 일하기가 싫을 뿐이다. K는 일에 관해서만 의욕이 없었고
노는 것은 좋아했다. 항상 입버릇처럼 책이나 보고 여행이나 다니며 살고 싶다고 말한다. 아마 많은 사람이 일보다는 그냥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살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운명이 아주 좋은 극소수의 사람만 가능하다. K를 비롯한 보통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K는 쉴 생각만 하고 있으니 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이건 역시 징조다. 괴상은 풍지관에 해당하는데 이는 영혼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명리학 관상학에서는 역마살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은 평생 큰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 원인은 영혼에 있다. 영혼이란 너무 요동치면 안 된다. 영혼이 우리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이유 중 하나는 고요해지기 위함이다. K는 지금 영혼이 너무 바삐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주어지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K는 항상 이사 가고 싶다고 말한다. 이것도 역마살의 증거다. 이 풍지간 괴상은 바람이 대지 위를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무슨 일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K에게 잠깐씩이라도 명상을 해보라고 권했다. 명상을 통해서 요동치는 영혼을 잠시라도 안정시켜야 한다. 불확실한 순간에 마지막 1%를 끌어오는 용기. 어떤 사람은 운명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아마도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 같다. 사람이 모든 것을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의 선택 또는 의지로 세상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내 맘대로 진급이 되는가? 내가 산 주식을 내가 오르게 할 수 있는가? 원하는 대로 오늘 날씨를 정할 수 있는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 마음대로 잘 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보내고 싶다고 해서 자식이 그 대학에 척척 합격하는가? 내가 노력한다고 부부가 싸움을 안 하고 영원할 수 있는가? 내가 산 아파트가 내 마음대로 오르는가? 내가 운전을 잘하면 뒷차가 와서 안 받는가? 도대체 세상에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먼 미래의 일을 내가 미리 결심하면 그렇게 되는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세상에 극히 일부일 뿐이다. 식사 메뉴라든가 산책 코스 정도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걸어갈지 택시를 탈지도 고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소소한 선택의 자유가 미래까지 보장하는가? 미래가 우리의 선택대로 되는가? 어림없는 얘기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조차도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다. 남자로 태어났건 박시성을 가졌건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고작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세상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 나의 결정, 나의 의지를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 그것은 미약한 자유일 뿐이다. 내가 만일 신이라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미래도 내가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운명은 없고 모든 것은 내가 정한 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미래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것은 0.0000001%도 안 된다. 경건한 마음을 갖고 운명을 잘 활용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가 징조를 공부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다.
운명이 있다는 생각은 하늘에 대한 겸손함일 수 있다. 그러나 정해진 운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자유가 0인 인생이라면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는 것 아닐까? 미래는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존재한 이후로 우주는 상당한 많은 유연성이 생겼다. 즉 자유가 운명에 도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유가 만능이라고 믿지는 않되 어떤 경우에는 자유, 즉 나의 선택이 큰 몫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만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했다고 치자. 이럴 때 우리는 좋은 운명을 끌어당기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발휘해 선택할 수 있다. 100% 보장된 미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개연성을 보면 된다. 그리고 징조의 흐름을 놓쳐서도 안 된다. 이것저것이 미래를 분명히 지시하고 있다면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결정을 해야 한다. 물론 결정이 틀릴 수도 있다. 99%로 기대했던 일이 1% 때문에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100%의 보장은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용기다. 공자는 용기를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덕목으로 생각했다. 용기라는 것은 불확실한 순간에 과감하게 행동을 결정하는 힘이다. 미래의 일이 두려워 결정하지 못하고 100%만 기대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다. 사람은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지나치게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지 못하다. 옛 속담에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말이 있다. 운명 개척이란 오로지 지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공과 실패가 반반이라고 예상될 때 이를 추진하는 것은 투기일 뿐 용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공자도 이런 행위는 반대했다. 맨손으로 호랑이에게 달려드는 것, 바다를 헤엄쳐 건너겠다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어리석음일 뿐이다. 용기란 충분히 생각한 후 어느 정도 기대치가 나오면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결국 인생에서 성공을 이끌어낸다. 반면 매사에 부들부들 떨거나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망설이는 것은 그 자체로 일생의 징조가 된다. 그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러기 마련인데 어쩌면 타고난 성품일 수 있다. 이는 영혼이 어딘가에 잡혀서 꼼짝 못하는 것이다. 괴상으로는 수상건이 된다. 이 괴상은 깊은 수렁에 빠져 운신의 폭이 아주 좁은 것을 뜻한다. 이런 사람은 평생 크게 되지 못한다. 가족끼리 화합이 안 되고 부부도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용기를 낸다는 것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뜻이다. 무엇이든 잘 헤쳐나갈 수 있으니 당연히 운명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자는 용기를 인생에 꼭 필요한 덕목으로 꼽은 것이다. 신의 비밀 징조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도 많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